이번 주 1월 24일 테슬라를 시작으로 미국의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 불리는 빅테크 기업들의 4분기 실적 발표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엔비디아, 테슬라, 메타 플랫폼스 이들을 총칭한 M7은 나스닥과 S&P 500 지수의 신고가 랠리를 주도하며 심지어 세계 증시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M7의 높아진 주가만큼 높은 실적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는 AI 산업 성장에 기대치만큼 프리미엄이 더해져 있기에 실제 기록하고 있는 실적 데이터와는 다소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장 기대치와 실제 실적과의 높은 괴리가 발생할 경우 해당 주식은 밸류에이션 부담에 의한 차익 매물로 이어질 수 있기에 AI 빅테크 기업에게 실적 시즌은 더욱 중요성이 큰 이벤트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영상을 통해 미래 성장 산업의 기대치와 실제 실적 간의 괴리에 의해 발생한 대표적 버블 붕괴 사건인 닷컴 버블 사례를 근거로 AI 빅테크 기업이 갖고 있는 내재적 위험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2023년 7월 26일 2차 전지 대표 기업의 주가가 어떻게 정점을 치고 급락 전환했는지를 기억하신다면 이번 주 리더의 스탁마켓 나우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AI 기술주만의 단독적인 주가 랠리 역시 어떠한 미래를 초래하게 할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리더 스탁 정예준입니다. 이번 주 스탁마켓 나우 시간에는 코앞으로 다가온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최근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을 이어나가주고 있으면서 이 주가만큼 실적도 잘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이 주가가 갖고 있는 기업에 대한 기대치보다 실적이 저조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은 이 괴리가 발생하는 만큼 주가가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실적으로서 우리의 주가를 증명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것을 실패할 경우에는 과거 2000년도 닷컴 버블이 그랬던 것처럼 오히려 주가를 굉장히 빠르게 끌고 내려가는 위험이 또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시황 방송에서는 빅테크 기업들이 과연 어닝 시즌을 무사히 잘 보내면서 24년도를 마무리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목차는 크게 두 가지로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 현황을 체크하면서 과연 얼만큼 버블이 껴있는 상태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2000년대 닷컴 버블이 어떠한 방식으로 터지게 됐는지, 지금과 얼만큼 유사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 사례 연구하면서 살펴보는 시간 준비해 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스탁마켓 나우도 1부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입니다. 1부에는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준비를 했고요. 결론적인 이야기부터 먼저 말씀을 해드리자면은 인덱스 지수와의 심각한 불균형 상태에 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지수보다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훨씬 더 높은 수준에 있다라는 거죠. 구체적인 부분 확인하기 위해서 HTS 화면으로 넘어가서 지수 흐름하고 종목 흐름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 화면이 S&P 500 지수의 주봉상 흐름입니다. 최근 2024년도 들어서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4주째 상승하는 흐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24년 첫 번째 주차 같은 경우에는 좀 떨어졌어요. 음봉으로 하락 마감을 했지만 그 이후서부터 2주차, 3주차, 그리고 현재 4주차까지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물론 이번 주는 금요일 날 종가가 완성이 될 겁니다. 아직 금요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시간 기준으로 23일 화요일 기준으로 확인했었을 때 여기까지 진행이 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어쨌든 종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완성한 이 4,868.41포인트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상 신고가에 해당이 됩니다. 심지어 이 포인트는 2022년도 당시에 고점도 경신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2022년 1월 달 당시 요 최고점 자리가 최근 살짝이긴 하지만 경신이 됐어요. 그래서 한 번도 오르지 못했던 이 최고 구간까지 S&P 500이 올라갔습니다. 우리나라 증시하고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스닥 차트도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할 텐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22년 여기 최고가 그리고 21년도 11월 당시의 최고가 요 부분은 아직 경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16,000이 뚫려야 돼요. 그래야지 S&P 500처럼 신고가가 가능해지게 되는데 여기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잘 보시게 되면은 23년도 내에 고점을 경신하고 지금 52주 신고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체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시게 되면은 이런 형태를 띠고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4주 동안 상승세를 계속 이어나가주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첫 주차에 잠깐 주춤했다가 2주차, 3주차, 4주차까지 시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중에 있어요. 자, 그리고 이 S&P 500하고 나스닥을 끌어올리고 있는 이 주체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주인공은 바로 빅테크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M7이라고 불리우는 시총 최상위주들이 이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드리게 되면은 애플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의 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24년 1월 처음에는 약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가 좀 좋지 않다라는 리포트가 나오게 되면서 한번 쿵 떨어졌는데 이게 2주차, 3주차, 4주차까지 진행이 되면서 다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193달러 수준까지 지금 돌아 올라가져 있는 상태이고 아까 전에 보셨던 S&P 500과 나스닥과는 달리 여기 작년 12월 달 당시 고점이 경신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한번 쿵 떨어진 게 낙폭이 좀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2, 3, 4주차를 통해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 흐름하고 좀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애플은 고점 경신을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24년도 들어서는 추세가 지수와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고 만약에 애플이 이렇게 상승을 하지 못했다 하게 되면은 나스닥과 S&P도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2주차, 3주차, 4주차째 계속 상승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이게 있었기 때문에 2주차, 3주차, 4주차째 계속 상승한 이후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나스닥 S&P도 같은 궤도로 올라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 차트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지수 흐름을 완벽하게 대변을 해주고 있는 상태이죠. 24년도 1월 첫 주차에 약간 떨어지긴 했지만 2주차, 3주차, 4주차째 고점을 경신하면서 쫙 끌어올렸고 400달러라는 고지까지도 지금 밟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보다 시총 규모가 더 커지면서 시총 1등이 변하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들도 몇 번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흐름은 애플보다 더 강력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 흐름은 나스닥하고 S&P 500 흐름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예요. 확인이 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어서 살펴볼 거는 알파벳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글의 모회사이죠. 그래서 구글 차트라고 생각하시면서 보셔도 되세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도 24년도 1월 첫 주차 같은 경우에는 살짝 내려왔지만 2주차, 3주차, 4주차까지 하면서 시세를 상방적으로 이어가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아까 전에 보셨던 마이크로소프트보다는 상승세가 조금 저조하긴 하지만 어쨌든 작년에 기록했었던 12월 고점 이런 구간들 이런 구간들이 다 돌파가 됐어요. 그래서 148.38달러까지 올라갔었던 이력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나스닥, S&P 500하고 같은 추이를 기록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다음으로 살펴볼 게 아마존 되겠습니다. 자,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유사합니다. 24년 1월 첫 주차 같은 경우에는 장대 음봉을 꽂으면서 방향성을 밑으로 끌어내려줬는데 2주차째 되었을 때 장대 양봉으로 하락분을 다 되돌렸어요. 그리고 3주차, 4주차째까지 상승세를 조금씩이긴 하지만 이어나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2주차에 만들었었던 요 캔들 있죠. 요 캔들이 형성됐었을 때 최고가 157.16달러가 기록이 됐었고 23년 11월, 12월 중에 만들어놨었던 이 고점을 경신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게 되면 차트가 상당히 유사해요. 지수를 대변하듯이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 계속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살펴볼 게 엔비디아 보도록 할게요.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상승률이 어마무지합니다. 특히나 이 24년 1월 1주차 같은 경우에도 얘는 떨어지지 않았어요. 아까 전에 보셨던 다른 종목들은 음봉 마감이 돼 있었는데 얘는 아래 꼬리를 달면서 음봉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러더니 2주차째에 엄청 큰 양봉이 들어오고 3주차째 또 엄청 큰 양봉이 들어오고 지금은 살짝 눌려있긴 하지만 그래도 종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603달러까지 찍어줬어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400달러 수준이 있었던 종목이 600달러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무려 50%대 상승률을 2달 만에 또 완성을 해낸 모양새입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아까 전에 보셨던 애플 같은 경우에는 작년 고점을 경신을 못했잖아요. 근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작년 고점을 진작에 뚫고 훨씬 더 많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하지 못한 그 역할을 엔비디아가 대신 해주는 느낌으로 더 크게 끌어올리면서 지수가 밑으로 밀리지 않고 위로 올라가 줄 수 있게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공헌을 또 해주고 있다라는 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살펴볼 종목이 메타 플랫폼스 되겠습니다. 자, 메타 플랫폼스 같은 경우에도 유사해요. 24년 1월 1주차째 살짝 밀리긴 했으나 얘도 아래 꼬리를 달고 쭉 올라가 버리고 2주, 3주, 4주 차까지 보시게 되면은 시세를 위쪽으로 계속 끌어올려내주는 모습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아까 전에 보셨던 엔비디아 그리고 메타 플랫폼스 이 세 개가 아주 주도적인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이들의 주가 상승이 곧 나스닥 S&P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얘네들만 올라가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대다수의 시총 중하위권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흐름이 전혀 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M7에 해당되는 종목 중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좀 다른 양상을 띠고 있어요. 지금 살펴볼게요. 자, 테슬라 같은 경우는 24년도 들어서 지금 음봉 캔들이 벌써 4개째 출현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 살펴보시면은 24년 1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확인되죠. 그리고 그 전에 12월 마지막 주차 그리고 그 전 주차까지 보게 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째 지금 음봉이 주봉에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6주 동안 음봉 캔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M7이라는 그런 시총 상위 기술주로 껴졌었던 종목인데 얘는 흐름을 이어가질 못하고 있어요. 전기차 판매 회사이다라는 그 이미지가 강해서 그런지 전기차 판매 부진에 따른 우려들 이런 것들이 주가에 반영된 탓인지 영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AI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시스템 반도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그런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은 거꾸로 시세를 빵빵 터트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는 24년도 내에 이렇게 상승한 상태인데 테슬라는 이렇게 꺾여져 있는 상태. 그러면서 지금 균형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 이런 게 지금 우리 증시의 엄청난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M7에 해당되는 종목들 중에 테슬라를 제외한 나머지 M6에 해당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수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주고 있는 상태이고, 이들에 의한 지수 상승이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이, 특히나 AI 반도체 기술주들이 중심이 돼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장세이다 라는 점이죠. 자, 그러면은 이 M7이 아닌 다른 종목들은 지금 어떠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러셀 2000 지수를 한번 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스몰캡 중소형주 2000개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러셀 20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HTS에선 자료가 확인 안 되기 때문에 investing.com에서 제공해주는 이 차트를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 러셀 20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중소형주들의 지수입니다. 시총 상위 우량권에 해당되는 기술주가 아니라 어느 정도 이름이 있는 중견업체들 중에서 시총 밑에서부터 2000개를 자른 지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러셀 2000 지수의 흐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24년도 들어서 최근 4주 동안의 흐름을 보면은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24년도 요게 첫째 주, 요게 둘째 주, 요 캔들이 둘째 주, 그리고 요게 셋째 주, 그리고 지금 요게 넷째 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주에 발생한 요 음봉 캔들, 요게 상당히 강해요. 요거는 미국식 차트이기 때문에 빨간색이 음봉이고 초록색이 양봉입니다. 그래서 첫째 주 캔들이 장대 음봉으로 빵 박아버리고 나서 둘째 주, 셋째 주째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가 넷째 주 돼서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충분히 회복되지는 못했죠. 그래서 작년도에 만들었었던 요 12월 고점이 경신이 안 돼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추이를 보았을 때에도 23년도 한 해 동안 딱히 올라간 구간이 없어요. 23년도 1월이 여기입니다. 23년도 1월 첫 주차가 여기예요. 그리고 나서 최고 많이 올라갔던 구간이 여기입니다. 여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막 신고가를 쓰려고 하고 있고 S&P 500은 역사적인 신고가를 쓰면서 막 이렇게 올라가져 있지만 이 러셀 2000에 해당되는 종목들,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 7월, 8월, 그러니까 22년 여기 보시면은 한 8월 달 당시 만들어놨었던 요 고점, 여기를 넘지 못한 채 계속 저항을 받으면서 시간을 보내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22년 10월 달에 만들었던 요 저점, 코스피가 2100포인트 찍었을 때 기억하시나요? 22년 10월, 거기가 여기입니다. 이 구간이 러셀 20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 달 당시에 한번 깨진 이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저가를 한번 경신을 했다라는 거죠. 코스피 지수로 치게 되면은 그때 당시 22년 10월 달에 찍었던 2100포인트를 깨고 그 이하까지 한번 갔다가 돌아왔다가 지금 여기에서 머물러 있는 상태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러셀 2000 지수가 지금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걸 정리를 하면은 중소형주에 해당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수만큼 상승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M7이라고 불리는 종목들, 특히나 테슬라 빼고 나머지 6개에 해당되는 IT 기술주라고 불리우는 이 빅테크 기업들이 지수를 전부 다 끌어올리고 있는 상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면 약간 이런 거죠. 지수는 현재 여기 있는데 중소형주들은 여기까지 밀려있는 상태이고, 지금 M7에 해당되는 대형주, 빅테크 기업들만 이만큼 올라가 주게 되면서 지수를 끌어올려 놓은 상태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인덱스 지수를 할 수 있는 요 포인트보다 M7이 프리미엄이 많이 들어가져 있는 상태예요. 한 연구에 따르면 이 프리미엄이 한 36% 정도 올라가져 있는 것으로 계산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소형주들의 위치와 M7들의 위치가 이렇게 거대한 이격을 벌이고 있는 그런 형태에 해당되는 게 지금의 상태라는 거죠. 그럼 이런 형태가 또 무슨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지수가 올라가는 만큼 주식 투자가 잘 되지를 않습니다. 제가 매번 하는 이야기인데 23년도 한 해 동안 지수가 뭐 2100포인트에서 뭐 2600포인트까지 뭐 500포인트가량 상승을 했잖아요. 우리나라 지수도.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주식 투자를 해서 뭔가 돈을 벌었다, 뭔가 부자가 됐다 하는 사람들보다는 주식 투자가 계속 힘들다, 자꾸 꼬인다, 이상하게 내가 사면서부터는 떨어지고 이상하게 내가 팔면 급등하더라,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느냐? 이 불균형 현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방금도 얘기했다시피 스몰캡 러셀 2000 지수는 숫자가 2000입니다. 말 그대로 중소형주들을 대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종목을 커버를 해야 돼요. 무슨 이야기인지 쉽게 설명을 해드리게 되면은 빅테크에 해당되는 시총 상위 대형주는 여기 M7이라고 한 것처럼 이 7, 7개에서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중소형주에 해당되는 종목군 같은 경우, 그러니까 고만고만한 애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아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굉장히 많은 기업들을 하나로 지수화시키기 위해서는 몇 개만 뽑아서 보는 게 아니라 2000개 정도 해당되는 애들을 전부 다 산정해서 이거를 인덱스 지수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러셀 2000 지수 같은 경우는 이 숫자가 2000개가 되는 겁니다. M7은 7개이고. 자, 그러면 러셀 2000은 지금 상승 효과가 잘 안 나오죠. 근데 M7은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죠. 이거를 종목 수로 환산하라고요. 종목 숫자로 환산해 보게 되면은 7개는 잘 올라가는데 2000개는 안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소수 종목만이 상승하기 때문에 이 소수 종목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만, 보유를 해야지만 계좌가 상승해 줄 수 있는 이 효과가 이뤄지게 되는 거고, 이 소수 종목이 아닌 일반적인 다수 종목을 가지고 있는 대다수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상승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수익이 나는 계좌 상승 효과가 일어나질 않는다라는 점이죠. 우리나라 시장으로 비유하면은 2,300개 정도 해당되는 종목이 상장이 돼 있는데 그 중에 약 10개 미만 정도 되는 종목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 효과가 나는 거고, 그 외 나머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계좌 상승 효과를 잘 일으키지를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죠. 2,000개가 넘어가는 종목 중에 10개 혹은 20개 정도 해당되는 종목만 선정을 해야 되는데 확률로 따지게 되면은 1% 미만의 확률입니다. 2,000개 중에 요걸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주식 투자하시는 인구 중에 99%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힘들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1% 정도 해당되는 사람들만 뭔가 종목을 잘 잡아서 대박이 났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지금의 장세이다 라는 겁니다. 지수 상승 효과와 계좌 상승 효과가 일치하지를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불균형 때문에 나오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자, 그래서 얘기가 나온 김에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불균형도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HTS 화면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 화면은 코스피의 주봉 차트입니다. 자, 이 코스피 차트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보셨던 나스닥, S&P 500하고는 좀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죠. 테슬라랑 유사한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24년도 1월 달 들어서면서부터 지금 음봉 캔들이 하나, 둘, 셋, 네 개째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코스피도 금요일 날 종가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이 주봉 차트는 금요일 날 결정이 되겠지만 현재 화요일 장마감 종가 기준으로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음봉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코스피가 힘이 좀 약하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엄청나게 박살난 건 아닙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자, 보세요. 작년 10월 요때 당시 코스피가 저점을 한번 기록했었을 요때 2300포인트까지 갔었을 당시 그 시점의 저점이 여기서 확인이 되고 있는데 현재 코스피 차트 같은 경우에는 2478.61포인트 기록하면서 위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즉 작년 10월달 당시 저점을 이탈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차트를 더 길게
빼보게 되면은 재작년 10월, 그러니까 2022년 10월 달 당시 만들었었던 저점이 요 구간입니다. 제가 아까 러셀 2000 지수 말씀드리면서 표기해 드렸었던 코스피가 2100포인트까지 떨어졌었을 때 거기가 요 지점이죠. 그래서 요 지점 대비해서 현재 코스피 지수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만들었던 이 저점 구간도 이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도 안 깨졌고 여기도 안 깨졌습니다. 그래서 지수 흐름이 여전히 견조한 흐름을 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는 됩니다. 최근 4주 동안 떨어졌다고 해도. 그럼 왜 이게 비교적 잘 버텨주느냐?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바로 그 원인이 우리나라도 나스닥 S&P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빅테크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수가 떨어지지 않게 딱 틀어막아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만약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그 역할을 해주지 못했다 하면은 단언컨대 우리 지수는 작년 10월 저점도 진작에 깨졌고요. 심지어 재작년 10월 저점도 깨질 만한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냐면은 차트를 보시면 돼요. 삼성전자 주봉 차트를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지금 삼성전자의 주봉 추이가 이렇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각도가 지금 약 45도 각도로 이렇게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 24년 1월 3주차, 4주차째 캔들을 자세히 보시게 되게 되면은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1주차, 2주차째 떨어진 게 꽤 있어서 충분히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원래 얘가 여기 71,000원까지 떨어졌었는데 아랫꼬리를 길게 달고 반등을 시도하더니 현재 75,200원까지 상승이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전에 보셨던 코스피 차트는 3주차째도 떨어지고 4주차째도 음봉 캔들이 이어지는 그림이었었는데 삼성전자는 모양새가 다르죠. 양봉으로 뒤집어 올리더니 심지어 추가 상승까지 이어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길게 빼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2022년 10월 달 당시 만들었던 이 저점 9월 저점으로 치게 되면 여기 51,800원이고요. 10월 달에 찍었던 저점 같은 경우는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한참 멀어요. 현재 위치가 여기 있으니까. 그리고 작년 10월에 만들었었던 이 저점 65,000원 자리도 꽤 거리가 있습니다. 내려오려면은 이만큼 떨어져야 되는 상태이니까. 그래서 삼성전자가 시총 최상위군인데 얘가 이렇게 버티고 있으니 심지어 45도 각도로 23년도서부터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니 코스피가 떨어질 수가 없는 그림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SK하이닉스를 보도록 할 텐데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보다 더 강력한 모습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SK하이닉스의 이 상승세가 굉장히 놀랍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연속적인 분기 실적이 적자가 나오고 있는 회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S&P 혹은 이제 AI 반도체랑 같이 가겠다고 하면서 지금 이 주가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얘는 최근에 최고가 경신도 한번 했어요. 52주 신고가 경신을 한번 해줬습니다. 역사적인 신고가 여기는 돌파를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인접한 수준까지 지금 다 올라와져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작년 5월, 6월 달 당시 엄청나게 상승해줬던 이 구간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24년도 들어서 차트 추이를 보게 돼도 얘는 1주차, 2주차째 떨어졌었던 부분이 3주차째 다 만회가 되고 4주차째는 심지어 추가 상승까지 보여준 모습이죠. 그리고 작년 10월달 저점 체크했었을 때 작년 10월달 저점 여기 11만 5천 원 선에 있습니다. 거리가 이만큼 남아있죠. 그리고 재작년 저점을 한번 체크를 해보게 되게 되면은 2022년 10월달 당시 저점이 여기이고 얘는 이후에 추가 하락을 좀 더 하게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SK하이닉스 기준으로 최저점을 본다 하면은 얘는 여기 23년 1월달 당시 최저가 73,100원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보면은 현재 주가는 2배 올라가져 있는 상태입니다. 완전한 2배는 아니지만 거의 2배이죠.
7만 원에서 거의 14만 원까지 진행이 되어져 있는 상태이니까요. 그래서 상승률이 거의 100%를 기록을 할 정도로 얘가 다시 이 수준으로 내려오려면은 반토막까지 떨어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가져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 10월 저점 그리고 22년도에 기록했었던 최저점 하고는 엄청나게 이격을 두고 올라가져 있는 모습. 그래서 우리나라 지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멱살을 잡고 딱 끌어올려놓은 상태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증시 상황이 비교적 괜찮고 뭔가 계속 주식 투자를 해도 건전한 그런 이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지금서부터 보여드리는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아마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떨어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릴 차트는 뭐냐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하고는 반대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을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게 뭐냐? 과거 2차 전지 관련주로 엄청나게 시세를 터뜨렸었던 시총 상위 우량주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겠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증시가 좋지 않았던 2022년도 당시에도 엄청난 상승 시세를 내면서 올라갔었던 종목이고 23년도 상반기 당시에도 주가가 굉장히 시세를 크게 일으켜주게 되면서 45만 원 아래까지 떨어졌던 주가를 60만 원까지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붐이 있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간이잖아요. 이때 당시에 주가 상승률이 꽤 많이 나왔던 종목이라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종목이 최근 추이를 보게 되면은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보시면 현재 주가 37만 3,500원까지 떨어져 있어요. 24년도 들어서 4주 동안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음봉 캔들 연속 4개째이고 낙폭도 꽤 강합니다. 게다가 작년 10월 달에 만들어놨었던 이 저점 구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 깨져 있고 최저가 37만 500원을 찍어주면서 저점을 지금 밑으로 경신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SK 하이닉스와 유사한 시총 규모를 갖고 있는 종목이에요. 한때는 SK 하이닉스보다 시총이 더 높았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총 3위권 안에 드는 그런 초대형주라 할 수 있는데 이 초대형주 중에 하나인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하고는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점 확인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장세 같은 경우에도 IT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AI 붐, 이런 타이틀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지수를 끌고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고 그 번외에 해당되는 종목군이라든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주가 상승을 충분히 일으키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형태에 있다라는 것을 여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을 뒤로 당겨서 2022년 당시에 만들었었던 저점 같은 경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 35만 2천 원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 구간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인 최저점 구간이기도 해요. 신규 상장에서 들어왔었을 때가 바로 22년도 1월이었으니까 역사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최저가가 여기 35만 2천 원 구간이기도 한데 지금이 37만 3,500원이니까 얼마 멀지가 않아요. 이런 장대음봉 캔들 하나 더 들어온다 하게 되면은 이 구간이 깨질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누군가는 신고가를 쓰고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막 상승을 하고 있는데 얘는 지금 오히려 신저가 경신, 임박 상태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 완전히 온도차가 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만 그런 게 아니라 LG 화학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유사한 흐름을 또 내고 있습니다. LG 화학 같은 경우에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분사를 하기 전에는 2차 전지 관련주라고 하면서 22년도 그리고 23년도 상반기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시세를 좀 보여줬었던 이력도 있고 이전에는 또 훨씬 잘 나갔었던 시세가 있었었죠. 그래서 2020년도에
2차 전지 관련주라는 이름으로 LG화학도 같이 상승을 하다가 LG에너지솔루션이 분사를 하면서 나오게 되니까 그 모멘텀이 넘어가서 그 이후에는 시세가 잘 나오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여기 22년도 장이 안 좋았었을 때 그때 당시에도 반등을 해줬고 23년도 상반기까지는 분위기가 좀 이어지는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최저가를 경신하면서 좀 처참한 모습을 또 보이고 있어요. 최근 4주 동안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1, 2, 3, 4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음봉 캔들이 계속 터지고 있고 작년 10월 저점 진작에 깨진 지 오래죠. 그리고 2022년도 당시 만들어 놨었던 저점이 얘는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 아래 꼬리까지 치게 되면은 여기고요. 그래서 22년도 당시 저점이 지금 진작에 또 다 깨져 있는 상태입니다. 코스피 지수로 치게 되면 여기가 한 2100포인트 정도 되는 자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자리가 깨져서 이 밑에까지 이만큼 빠져 있어요. 거의 뭐 2000포인트가 깨진 것 같은. 그러니까 코스피가 2000포인트가 깨져야지만 갈 수 있을 법한 그런 자리까지 지금 내려가져 있다는 거죠. 이게 LG화학의 주가 추이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하고는 그림이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또 하나 볼 게 포스코 홀딩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23년도 상반기 당시에 엄청난 상승을 보였던 종목이죠. 포스코 하면은 이제 철강 회사로 다들 인지가 되어져 있었었는데 얘네가 사업을 다각화하게 되면서 2차 전지, 양극재 같은 제품군을 다룬다 하면서 화학업종, 2차 전지 업종 이런 걸로 인식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23년도 상반기 2차 전지 랠리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시세가 이거죠. 25만 원짜리 주가가 80만 원 가까이까지 올라가면서 76만 4천 원이라는 최고가를 기록했었던 이력이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들어서 주가 추이를 보게 되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상황이 별로 안 좋습니다. 24년도 1월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내리 음봉 캔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 작년도 10월달 당시 만들었었던 이 저점이 마찬가지로 깨져 있는 모양새이죠. 그나마 좀 다행인 부분은 2022년 당시 저점이 한참 밑에 있기 때문에 여기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23년도 상승분이 굉장히 셌었기 때문에. 근데 가까운 과거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는 작년 10월 저점이 깨져서 신저가를 경신해주고 있는 상태에 있다라는 점이 또 포인트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하고는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같이 보도록 할 텐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현재 상황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24년도 1월 들어서 1주, 2주, 3주, 4주차까지 음봉 캔들 연속 4개 확인되고 있고 작년 저점 경신됐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2022년 당시 저점도 경신이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22년 당시 저점이 23년도에 들어서 이미 깨져버렸어요. 여기서. 그리고 나서 23년도에 만들었던 저점이 여기인데 여기마저도 깨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 2년 정도 해당되는 시간 중에 최저가를 쓰고 있는 그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나 차이가 납니다. 화학업종도 코스피를 대표하는 그리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 시총 상위군에 해당되는 대표 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코스피 지수랑 이 화학 업종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같은 궤도를 그리게 되고 반도체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수와 같은 궤도를 그려나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경기와 함께 반도체 산업과 화학 업종이 같이 진행이 되고 이 화학 업종과 반도체 업종이 만들어내는 이 주가 흐름이 지수 흐름으로 연결이 되는 그게 굉장히 일반적인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불균형이 너무 심각하게 발생되면서 반도체 쪽으로만 수급이 올인돼 있고 화학업종은 지금 저점을 경신하면서 계속 깨지고 있는 상태에 있다. 그만큼 IT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이 랠리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균형을 깨트릴 정도로 과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번외로 살펴볼 만한 게 코스피 종목은 아니지만
코스닥의 시총 최상위 종목이라 할 수 있는 에코프로 BM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최근 주가 흐름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23년도 당시에 굉장히 세게 올라갔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얘도 보시게 되면은 최근 4주 동안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양새 확인이 되고 있고,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 저점이 아직 경신이 되질 않았지만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에코프로는 작년 10월 달 당시 저점이 경신이 돼서 여기까지 지금 내려와져 있는 상태입니다. 일봉으로 보시게 되면은 좀 더 낙폭이 세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23년도에 올라갔던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꼭지를 치고 현재 구간이 여기까지 내려와져 있는 상태. 상승분의 절반 정도는 이미 반납이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1년 만에 다 일어나게 된 거예요. 상승도 2월서부터 7월까지 약 5개월간 진행이 됐고, 하락도 지금 약 5개월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이만큼 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원래 23년도 상반기 당시에는 여러분들도 뭐 잘 기억하시겠지만 이 2차 전지에 해당되는 종목, 이 에코프로 이런 애들이 지금의 IT 반도체 주들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즉 아까 M7 이야기하면서 M7에 해당되는 종목을 갖고 있어야 계좌 상승 효과가 난다, 그런 얘기 했었었죠. 얘네들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수익 효과가 나질 않는다고. 그런 것처럼 23년도 상반기에도 에코프로 혹은 에코프로 BM 혹은 이제 포스코 홀딩스 이런 2차 전지라 불리는 종목들을 가지고 있었어야지만 24년도 상반기 중에 주식으로 돈을 좀 벌었다라고 할 만한 상태가 되었지, 그 외에 해당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딱히 수익 효과가 일어나질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얘네가 지수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지수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었던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7월 26일 날, 작년도 7월 26일 날 정점을 치고 나서 지금까지 떨어지는 걸 보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지수를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뒤집어 올라가고 있는 시간 중에 얘네가 떨어져 버리게 되니까 지수가 올라가려고 하는 거를 얘네가 끌어내려서 올라가지 못하게 오히려 막아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과거 2차 전지로 흥했던 그런 이제 주가 지수가 현재 2차 전지에 의해서 주가 지수가 올라가질 못하게 방해를 받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볼 게 바로 이거죠. 만약에 2차 전지 종목들이 현재 그러하듯 지금 AI 반도체 섹터로 불리는 이 빅테크 기업들이 영원히 계속 지수를 올려주질 못할 거란 말입니다. 언젠간 얘네들도 이렇게 정점을 치고 나서 추세를 떨어뜨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상황이 되게 되면은 AI 반도체 주식 때문에 주가 지수가 떨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결과적으로 AI 반도체 붐에 의해서 올라갔었던 종목들이 지금 2차 전지 종목과 같은 이 꼬라지가 나게 되게 되면은 그때 어떠한 미래를 초래하게 될 것이냐라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존재를 했습니다. 2000년대에 있었던 닷컴 버블 같은 경우에도 지금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였어요. IT 기술주에 해당되는 종목에만 수급이 올인이 되게 되면서 지수를 끌고 가던 그런 역할을 해줬는데, 그 IT 기술주들이 결국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버블이 터지게 되면서 전 세계적 증시 충격으로 이어졌었던 사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거를 경계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되는 거죠. 어느 한쪽 섹터에만 수급을 몰아서 올리는 장은 이전서부터 많이 이야기했지만 위험이 한쪽으로 집중이 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만 불이 꺼지면은 다 같이 죽는다라는 거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라는 주식 투자의 격언이 있는데 지금 주식 시장 자체가
반도체 AI에다가만 전부 다 올인을 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한 바구니에만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전체가 깨질 수 있을 만한 상황으로 가고 있으니 거기에 대한 위험을 인지를 시켜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정리를 한번 잡고 가도록 할게요. 우리 PPT 화면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까지 우리가 살펴봤었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빅테크에 집중된 수급으로 만든 지수 상승은 극심한 불균형 상태를 초래하게 하였다라는 거 확인을 했죠. 그리고 과거 2차 전지 쪽의 수급 집중으로 만들어진 지수 상승은 현재 시점에서 오히려 지수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까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수급을 한쪽에 몰아서 올리는 지수 상승, 즉 수급 불균형에 의한 지수 상승은 상당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향후 AI 반도체에 해당되는 종목들, 즉 빅테크 기업들이 현재 2차 전지 종목이 그러하듯 오히려 지수를 끌어내리는 그러한 역할을 맡게 된다 하면은 그거는 문제가 다소 심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2차 전지 종목들은 시총이 그래도 좀 떨어지는 종목이지만 지금 AI 반도체 빅테크에 해당되는 종목들은 시총 규모가 굉장히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얘네가 떨어지면은 다른 애가 커버를 친다고 해도 지수 하락을 막기가 어렵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이런 IT 기술주 중심으로 만들어진 지수 상승세가 무너졌었던 이력이 있어요. 그게 바로 2000년대에 있었던 닷컴 버블 사건입니다. 자, 그럼 지금서부터는 2부 시간으로 넘어가서 닷컴 버블 상황이 어떠한 과정에 의해서 이뤄지게 됐는지, 얼만큼의 수급 불균형이 있었는지를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입니다. 2부 시간에는 닷컴 버블 사례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극심한 불균형이 초래한 버블 붕괴 쇼크이다 라고 제가 부제목을 달아놨어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떠한 내용인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게 되면은 2000년대 닷컴 버블이 어떠한 과정에서 일어났는지에 대한 제가 대략적인 설명을 써놨습니다. 왼쪽 사진부터 보시게 되면은 전 세계 주식시장의 거품지수라고 해서 1995년에서부터 2000년에 있었던 미국 기술주 버블이라고 해서 여기 파란색 그래프가 쭉 올라갔다가 내려와져 있는 요 이력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요때 당시 사건을 제가 조명해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때가 2000년, 말 그대로 뉴 밀레니엄 시대로 넘어가던 때였습니다. 새천년의 시대가 도래하게 된 거죠. 연도도 앞자리가 2로 바뀌는 시간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인터넷의 보급이었어요. 저는 이때 당시 학생으로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 PC게임의 보급이 엄청나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하겠다고 PC방에 막 줄 서 있고 하는 그 시대가 바로 요때 당시였었어요. 인터넷을 전 가구가 끌어쓰게 되면서 뭐 메가패스 막 이런 거 설치하고 했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보화 시대가 이제 찾아온다. 그리고 컴퓨터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미래가 이제 현실이 되는 거다라고 하면서 이 IT 기술주로 불리는 종목들이 엄청나게 주식시장에서 부각을 받았습니다.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붐이었다 볼 수 있었고, 그 중에 미국 기술주들이 핵심에 있었어요. 컴퓨터 이런 것들이 다 뭐 IBM 이런 PC였었기 때문에 그 기술주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엄청났었죠. 그래서 이런 성장 기대감이 극도로 차오르면서 주식시장 내 IT 기술주의 주가 랠리 붐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AI 관련주라고 불리는 애들이 주가 올라가는 거, 그런 거 뺨 때릴 정도로 훨씬 더 센 시세를 보여줬었을 때가 바로 이때였었어요. 이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라고 하면서 그 새로운 미래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는 지나치게 큰 판타지를 그렸던 거죠. 그래서 주식 투자는 항상 탐욕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고,
공포에 의해서 급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탐욕자들에 의한 매수세가 계속 달라붙으면서 여기가 고점이 아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자리에 고점이 있는 거다라고 하면서 이미 주가가 3배, 4배 떠 있는데도 탐욕에 눈먼 자들이 계속 매수세를 갖다 질러내게 되면서 큰 산을 만들게 된 거죠. 근데 그게 적당히 갔었어야 되는데 지나치게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실적 우량주라고 할 수 있는 진짜 찐탱이 좋은 기업, 우량한 기업, 그러니까 실체가 딱 서 있는 그런 기업보다 이런 IT 기술주들의 주가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 평가를 하게 되면은 이 실적 우량주가 훨씬 더 높은 가치를 갖고 있고 이 IT 기술주는 아직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낮은 가치를 줄 수밖에 없는데 주가만 비교를 하게 되면은 시총이 얘가 더 큰 거예요.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 우량주를 초월한 지나친 주가 상승이 나오게 되었고 그게 계속 이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 어떤 궁금증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느냐. 이 IT 기술주가 이런 주가를 보일 만큼 진짜 좋은 기업이 맞느냐. 이런 실적 우량주의 주가를 이겨버릴 만큼 정말 내용 있는 회사가 맞느냐. 미래 성장성이 보장되는 애가 맞느냐. 그리고 이게 맞다라면은 이제 데이터로 그것을 증명해 줘라. 즉 실적으로서 이걸 증명해 줘라 하는 시즌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서 밸류에이션 부담을 느끼게 되는 거죠. 주가는 이만큼 떠 있는데 아무리 기업 가치를 좋게 포장을 해도 여기까지밖에 가치 포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현실은 여긴데 주가는 여기 있으니까 이만큼 괴리가 생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알고 봤더니 꽝이더라. 원래는 이 정도 가치밖에 안 되는 애더라. 원래는 10,000원짜리인데 얘가 지금 50,000원까지 올라가 있는 거더라. 이런 판단이 들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이거를 내다 팔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주가가 박살이 나겠죠. 그래서 이 부담을 느낀 그 기업 내 관계자들이 실적을 어떻게 해서든 좀 과대 포장을 하려는 노력을 했었었고 이게 또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이게 선을 넘어서 어디까지 갔냐면은 회계 처리를 조작해서 가는 등 좀 불법적인 선까지 이제 넘어가는 문제도 터지게 됐어요. 그러다 보게 되니까는 주가가 버블 붕괴로 인해서 빠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니네 회사 진짜 좋은 회사 맞아? 성적표 내놔봐 했는데 성적표를 까면은 뽀록이 나니까는 이 성적표를 약간 거짓되게 작성을 한 다음에 일단 그 구간만 넘어가자, 이 순간만 넘어가자 라는 식으로 넘어가다가 나중에 야 회계 처리한 거 다 가져와 봐봐라 한 다음에 딱 계산기를 두들겨 보게 되니까 숫자가 안 맞고 그리고 찍혀야 되는 숫자만큼의 매출액, 현금 입출액 이런 것들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이거 회계장부 처리 거짓으로 조작한 거 아니냐 라는 의혹이 들게 되면서 집중적으로 파헤치니까 알고 보니까 다 거짓된 거였다 라는 게 뽀록이 난 거죠. 그래서 그게 공시가 나고 하게 되면서 주가가 크게 빠져내려오게 된 겁니다. 그 쇼크가 전 세계적으로 진행이 되게 되었고 IT 기술주들만의 주가 랠리로 만들어진 이 붐이 결과적으로 세계 증시 쇼크를 촉발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라는 점. 이게 닷컴 버블의 히스토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IT 기술주에 대한 그 긍정적인 미래 물론 뭐 좋습니다. 좋은데 만약에 이게 적정선 안에서 진행이 돼야지 이 선을 넘어가는 그런 식으로까지 주가가 진행이 된다 하게 되면은 마찬가지 관점으로 이 밸류에이션 부담에 따른 실적 과대 포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것이 잘못된 회계 처리를 하는 등 넘지 말아야 되는 선까지 넘어가 버리게 된다 하게 되면은 그쵸 같은 문제가 또 발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들이 실적 성적표라고 내놓은 거를 보고 그것만 믿고 종목을 샀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거짓된 거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떨어져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나는 사기를 당했다. 나는 이 성적표가 찐인 줄 알고 주식을 샀는데 이게 거짓인 줄 알았으면 안 샀겠지 않느냐라고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해도 주식시장에서는 들어주는 자가 없습니다.
그냥 그 하락에 대한 손실을 그냥 때려 맞을 수밖에 없어요.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 AI 산업에 대한 기대로 성장에 대한 가치를 지금 높게 평가하면서 올라가는 그 주식들이 과연 그 주가가 적정 주가인지에 대한 밸류에이션 평가를 이들이 얘기하는 대로 그냥 고지고대로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객관적인 시선으로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래서 이 주가 상승세가 상당히 과한 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위험 부담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때 당시 얼만큼의 불균형이 일어났었는지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화면을 제가 요 지수 차트를 준비를 해봤어요. 이게 S&P 500 지수하고 나스닥 지수 간의 비교 차트를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동그라미 친 지역, 여기가 이제 닷컴 버블에 의해서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을 했었을 때 99년도에서 2000년 당시 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요 구간에서 나오는 특징이 뭐냐면은 이 파란색 선, 이 나스닥이고 빨간색이 S&P 500입니다. S&P 500은 말 그대로 시총 상위 우량주에 해당되는 그런 종목군이라고 할 수 있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당시 기술주,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IT 기술주들의 집약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적 우량성이 높은 종목들이 S&P 500에 많이 있었고, 그리고 나스닥 IT 기술주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기 빨간색 선하고 파란색 선을 보시게 되면은 이 빨간색 선하고 파란색 선이 같이 붙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S&P 500이나 나스닥이 같은 상승률과 같은 하락률을 보이면서 똑같은 추이를 보이면서 움직였었던 게 닷컴 버블 이전의 상황인데, 이 버블이 심해지게 되는 1999년도에 들어서게 되면서부터는 나스닥 지수가 이 빨간색 S&P 500 지수를 크게 앞질러서 올라가는 모습이 확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불균형이에요. 균형이 깨진 거죠. 나스닥만 올라가면서, 즉 기술주만 올라가면서 장을 땡겨버린 겁니다. S&P 500 같은 경우에는 이때 당시 많이 상승했었던 이력이 없어요. 얘만 땡겨서 올라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이때 당시 최고 이격이 많이 벌어졌을 당시 2000년 3월인데 2000년 3월 당시에 이 괴리율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가 3.3배의 이격률을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수치가요. 그래서 이때 당시 나스닥이 5132포인트까지 고점이 나왔었고, S&P 500 같은 경우에는 1552포인트까지 이격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수준으로 보았을 때는 3.3배의 이격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나스닥이 S&P보다 3배가 더 올라간 거냐? 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정확히 계산을 하려면 이걸 절대적인 수준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수준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수정해서 계산한 게 뭐냐면은 바로 요 밑에 있는 거. 98년도 당시, 그러니까 요 99년도에 이격이 벌어지기 전에 98년도 당시에 그 나스닥과 S&P 500 지수의 지수 포인트를 제로 베이스로 환산을 해서 거기를 기준으로 얼만큼 이격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계산을 새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2.2배 정도 이격이 벌어진 걸로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나스닥이 98년도 당시를 계산해 보게 되니까 약 1500포인트 정도가 됐었었고,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약 1000포인트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제로로 두고, 나스닥은 여기를 제로로 두고 여기 꼭대기까지 얼만큼 올라갔는지를 본 거고, 그리고 S&P는 여기 1000포인트를 제로 베이스로 두고 여기까지 얼마나 올라가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얘랑 격차가 얼마나 났는지를 한번 비교를 했다라는 거죠.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여기가 제로야. S&P 1000포인트가 나스닥의 1500포인트랑 이꼴 관계다라고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가면은 나스닥 지수는 일반적으로 S&P보다 1.5배가 더 올라가져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S&P 1000포인트 이꼴 나스닥 1500이니까.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 비율대로 상승하고 떨어지고 상승하고 떨어지고 한다. 그러면은 나스닥은 S&P보다 약 1.5배까지만 올라가면은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 이 이격이 벌어졌을 당시를 한번 봐보세요. 보시면 S&P 500은 1552입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5132예요. 원래 정상적인 비율로 치게 되면은 S&P 500이 1552일 때 이거의 1.5배, 이거의 1.5배에 해당되는 수치까지만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얼마냐? 계산기 한번 두들겨 볼게요. 계산기 가져와서 1552포인트 곱하기 1.5배. 그럼 2328. 그러니까 나스닥이 2328 정도 수준에 있어야지 원래의 비율만큼 상승을 같이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얘가 어디까지 갔느냐? 5132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2328포인트에 대비해서 2배가 넘게 올라가게 된 거죠. 요거에 곱하기 2.2배 하면은 5121 나오잖아요. 이 수치랑 거의 비슷하죠. 정상적이라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2323포인트 수준까지만 상승을 해야 되는데 이때 당시 5100까지 간 걸로 보아 상대적인 비율이 2배 이상 차이가 났었던 게 요 시간입니다. S&P 500하고 나스닥하고. 그래서 그걸 그래프로 보시게 되게 되면은 바로 여기서 확인되다시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격이 이만큼 벌어지게 된 사건이 요때 버블입니다. 그리고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 지금도 봐보세요. 지금도 보시면은 빨간색 여기 있죠? 파란색 여기 있습니다. 나스닥은 여기 있는데 S&P 500은 여기 있어요. 이격이 지금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이죠. 그만큼 나스닥 중심의 상승장이라는 겁니다. 즉 IT 기술주 중심의 상승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얼만큼의 비율로 멀어져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텐데 요거는 이따가 제가 계산을 또 해봤으니까 그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살펴볼 게 뭐냐면은 바로 다우존스하고 나스닥하고의 비교입니다. 닷컴 버블이 있었던 2000년을 기준으로 해서 다우존스와 나스닥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빨간색이 다우존스이고 파란색이 나스닥입니다. 그래서 빨간색이 원래는 위에 있어요. 보이시죠? 다우존스가 위에 있고 나스닥이 아래에 있는 게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자, 근데 이 닷컴 버블이 있었던 당시에는 이게 역전이 일어나죠. 1999년 말이 되게 되면서부터 파란색 선이 빨간색 선을 뚫고 이 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때 터졌던 게 닷컴 버블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절대적인 수치를 한번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이 이격이 가장 멀어졌을 때 2000년 3월 당시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나스닥과 다우의 절대적인 비율이 0.45배를 가지고 있어요. 이때 당시 나스닥이 5132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었었고 다우 같은 경우에는 11,234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수치로 보게 되면 다우존스가 훨씬 높아요. 애초에 포인트가 높게 시작을 하는 게 다우니까. 그래서 요거를 그냥 절대 수치로 나누게 되면은 0.45배라는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절대 수치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환산이 일어나야 되게 되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98년도 당시를 제로 베이스로 해서 환산을 한번 해봤더니 2.2배 정도의 차이가 똑같이 또 발생을 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98년도에 이제 평균적인 지수 흐름을 보게 되면 나스닥이 약 1,500포인트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었었고 같은 시간 동안 다우존스는 약 7,500포인트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꼴 관계로 놓고 여기를 제로 베이스로 두고 이 닷컴 버블을 향해서 올라갈 때 얼만큼 이격을 두면서 올라갔는지를 계산을 해봤다라는 거죠. 다시 또 쉽게 이야기하면은 원래는 나스닥이 1,500일 때 다우가 7,500입니다. 그래서 5배 차이가 대략적으로 나죠. 그래서 나스닥은 원래 다우존스 대비 5분의 1, 그리고 다우는 나스닥 대비해서 5배 올라가져 있는 게
정상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우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7,500의 5분의 1 이게 나스닥이 가야 되는 수치라는 건데, 자 그러면 여기 11,234까지 올랐을 때 요때 나스닥이 98년도와 똑같은 비율로 상승을 했다라고 하면은 11,234의 5분의 1에 해당되는 수준만큼만 올라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계산기를 한번 두들겨 보게 되면은 11,234에 나누기 5 그럼 2,246포인트 정도까지 올라가야지 여기를 제로 베이스로 뒀었을 때 같은 비율로 나스닥이 올랐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때 당시 얼마까지 갔느냐? 5,132까지 갔다고요. 적정 수준의 더블 이상, 약 2.2배는 더 상승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나스닥이 다우존스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갔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심지어 그래프가 뒤집어져 올라가는 현상까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원래는 이렇지를 않는데 빨간색이 위에 있고 파란색이 아래에 있는 게 정상이잖아요. 보통의 상황 속에서는. 그런데 닷컴 버블 당시에는 나스닥이 지나치게 다우보다 너무 세게 올라서 이쪽으로 수급이 집중되면서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이격이 나오게 됐고, 이 이격이 발생된 이후에 다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또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왔던 충격이 뭐다? 닷컴 버블 충격이라는 거죠.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미리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은 현재 코로나 팬데믹 경험한 이후에 파란색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 있고 빨간색 그래프가 아래로 위치되어진 채 지금 시간이 1년, 2년, 3년, 4년째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빨간색이 위에 있고 파란색이 아래에 있었던 게 기본 베이스의 상황인데, 이 베이스의 상황이 역전이 된 채 4년 동안 진행이 되고 있고,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격이 굉장히 멀었던 때가 또 확인이 되고 있죠. 이때가 2021년도 연말이에요. 그리고 22년도에 하락장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격이 또 벌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격을 좁혀놨는데 23년도에 또 뭐 나스닥 붐이 있다, 뭐 AI 붐이 있다라고 하면서 또 땡겨 올라가게 되니까 이격이 또 벌어져 있는 상태가 확인이 되고 있는 거죠. 심지어 이번엔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또 벌어져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그건 이따가 또 준비를 해놨으니까 잠시 후에 또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시 S&P 500과 나스닥 지수의 비교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대신에 여기서 바뀐 건 뭐냐면은 과거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당시 수준에서 S&P 500과 나스닥의 비율이 얼만큼 차이가 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상황을 AI 테크 붐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나스닥 수치와 S&P 500 수치를 한번 봤었을 때 여기 이격이 가장 크게 벌어졌을 당시 이 시점 확인이 되죠. 21년 11월입니다. 21년 11월 당시 나스닥은 16,212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었고 S&P 500 지수는 4,743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절대적인 수준으로 계산을 두들기게 되면은 3.4배가 나오게 됩니다. 아까 전에 보셨던 그 닷컴 버블 당시에는 어땠어요? 3.3배였죠. 근데 지금은 절대적인 격차가 3.4배로 벌어져 있어서 절대적인 수치로 계산하게 되었을 때는 닷컴 버블 당시보다 더 멀어졌었던 게 바로 21년 11월 당시 있었던 요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이게 다시 좁아졌다가 최근에 다시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격률이 지금 거의 똑같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계산해도 대충 이 수치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IT 기술주에 대한 상승분이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버블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버블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려면은 실적, 숫자로서 이를 증명을 해야 될 텐데 과연 얼만큼 일을 잘 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겠죠. 24년도의 실적 시즌을 지나면서 이 증명을 계속 해내지 못하게 되게 되면은 똑같은 이 버블 붕괴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 상대적인 수준에 대해서도 또 이어서 말씀해 드리면은 09년 당시를 제로 베이스로 기준을 한번 환산을 해 봤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은 이 그래프가 벌어지기 시작했던 시점을 잘 보시면은 우리 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경험한 이후서부터 파란색 그래프가 빨간색 그래프 위로 올라가져 있는 모습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스닥하고 S&P 500의 수준이 같은 비율을 가지고 진행이 됐었었는데 가만히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부터는 파란색 선이 위로 올라가고 빨간색 선이 아래로 잡히기 시작하면서 한 번도 빨간색 선이 파란색 선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서 이게 이렇게 벌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버블의 시작점이 여기서부터이지 않을까라고도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이런 시각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사진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위에 보시면은 전 세계 주식 시장 거품 지수 얘기할 때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게 혹시 이 미국 성장주 버블이지 않을까 하면서 이 녹색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죠. 근데 이 그래프의 시작이 2006년서부터 지금까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그래프가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이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을 한 게 여기서부터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앞으로 더 땡기면 뭐 06년도서부터다라고도 할 수 있긴 한데 저는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한번 무너뜨리는 시간이었으니까 그 모래성이 무너지고 새롭게 벽돌집이 세워지기 시작했었던 여기를 기준으로 보는 게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09년도 당시를 제로 베이스로 해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09년도 요 최저가를 기록했었을 당시를 계산해 보니까 나스닥은 1265포인트였었고 당시에 그리고 S&P 500은 666포인트였었습니다. 그래서 대충 보면은 2배가 살짝 안 되죠. 그래서 이것도 쉽게 얘기해 드리면은 S&P가 666일 때 나스닥이 1265라는 게 정상이다. 이게 기본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를 제로 베이스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나스닥은 S&P 대비해서 한 2배 정도만 차이가 나면 같은 비율로 이제 움직이고 있다라는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런데 2021년 11월 당시 이 이격이 이렇게 크게 벌어졌었을 때 요때 당시 기준으로 나스닥을 살펴보니까 16,212포인트 되겠고요. S&P 500은 4,743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대충 계산해도 보통의 비율로 올라갔으면은 S&P 500의 2배, 4743의 2배 하면은 뭐 대충 한 9,000 정도 나오겠죠? 한번 해볼까요? 4743 곱하기 2 하면 9,486 요 정도. 그러니까 러프하게 계산했었을 때 원래 정확하게 계산하면은 2배가 조금 안 되니까 뭐 1.8배 이 정도 계산해줘야 되는데 그냥 후하게 쳐줘서 2배까지 인정해 준다 해도 나스닥은 9,486 정도가 돼야지 적정 비율로 같이 상승한 거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 어디까지 올라갔다? 16,212까지 갔다. 9,486 대비해서 훨씬 더 많이 올라갔죠. 700포인트가량이 더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 계산해 봤더니 적정 수준 대비 약 1.8배 정도가 더 올라가져 있는 게 이때 당시 수준이었고 그리고 이때 당시 수준만큼의 이격이 지금 또 벌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나스닥이 2배는 더 떠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 적정 비율 대비 계산해 보았을 때, 즉 나스닥 기술주들에 대한 수급 집중 현상이 지금 과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죠. 닷컴 버블 당시에는 2.2배까지 벌어졌다가 터졌다고 하는데 지금은 1.8배 수준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때려보게 되면은 아시겠죠? 그래서 상당히 수급이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 상태이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볼 게 다우존스하고 나스닥에 대한 현재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요거는 어디를 기준으로 잡아봤냐면은 2020년
당시를 한번 잡아봤어요. 정확히 따지게 되면은 여기 2018년도 미중 무역 전쟁 진행하면서부터 여기서 또 이게 만나거든요. 그래서 여기 만나면서부터 2020년이라는 시간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막 얽히고 설켜 있는 모습이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 이후의 흐름을 보면은 파란색 선이 위로 가고 빨간색 선이 아래로 내려오는 걸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 게 2020년이고, 그리고 이 변화, 이렇게 역전 현상이 나오기 시작을 한 초입은 2018년도서부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대략 요 시기를 기준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를 제로로 환산해서 한번 또 상대값을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때도 보시면은 닷컴 버블 당시 또 보시게 되면은 빨간색 그래프가 원래 위에 있고 파란색이 아래에 있는 게 정상인데, 이게 크로스가 일어난 이후서부터 거기서부터 이제 버블이 터지게 된 거잖아요. 같은 원리로 보았을 때 여기서 빨간색이 위에 있고 파란색이 아래에 있는 게 정상적인 궤도였었는데, 그게 얽히고 설키면서 본격적인 변화를 만들어냈었던 시기, 거기서부터 따져보자라고 해서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수준은 0.44 정도가 되더라고요. 여기 최고점까지 올랐을 때 재작년 11월 당시를 보았을 때 나스닥은 16,212포인트였고 다우는 36,565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눠보니까는 0.44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닷컴 버블 당시는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었었냐 보시면은 0.45였죠. 그리고 지금은 0.44, 거의 유사한 값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 상대값으로 보는 게 좀 정확하지 않을까 싶어서 2020년 이때 당시를 제로 베이스로 해서 다시 계산기를 두들겨 보게 되니까 나스닥은 이때 한번 고점을 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히 이걸 어디로 기준을 잡았냐면은 이 얽히고 설켜 있는 요 시기 있죠? 요 시간 중에 고점, 나스닥의 고점. 그리고 그때 당시 다우존스가 몇 포인트인지를 본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계산하게 되면은 이 포인트가 20년이 아니라 18년도 8월인가 그럴 거예요. 그때 당시 고점을 치고 미중 무역 전쟁 한다면서 좀 떨어지다가 코로나 팬데믹까지 떨어지게 됐는데, 그 충격을 맞이하기 전에 고점, 그게 나스닥 기준 8,133포인트였고 다우 같은 경우는 26,167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로 베이스로 계산을 해서 현재 얼만큼 이격이 벌어졌는지를 환산해 보게 되니까 약 1.4배 정도의 수준이 나온다라는 점, 요게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다우존스 대비 확실히 더 프리미엄이 적용이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약 0.4배 정도가 더 떠 있는 거니까 한 40% 정도가 다우존스 대비 더 올라가져 있는 거죠. 최근에 이제 다우존스가 신고가를 쓰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나스닥은 아직 신고가를 쓰지 못하고 있으니까 다우는 굉장히 강한데 상대적으로 나스닥이 약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거는 최고점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 그런 것이고, 이 스타트 라인, 이 다우존스랑 나스닥이 본격적으로 상승세를 터트리기 시작했었던 그 스타트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보게 되면은 나스닥이 지금 40%가량은 다우보다 더 올라가져 있는 상태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만큼 이격이 벌어져 있는 상태이죠. 물론 닷컴 버블 당시처럼 뭐 2.2배까지 크게 벌어진 건 아닌데, 그때는 뭐 기준을 다르게 잡았으니까 수치는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뭐다? 다우 대비해서 버블이 훨씬 더 껴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만은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도 닷컴 버블 못지않게 지금 기술주 중심으로 수급이 몰려있는 불균형 상태라는 점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근간으로 해서 또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게 뭐냐면은, 과거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엔비디아 실적이 초래할 미래라고 하면서 엔비디아 때문에 흥했던 주식시장이 어쩌면 엔비디아 때문에 망할 수도 있을 거다.
라는 이야기 하면서 이 엔비디아를 비롯한 이 IT 기술주들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성장주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평가 논란이라고 말씀해 드렸었죠. 그래서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실적 가능성을 프리미엄으로 미리 산정해 주는 게 성장주의 카운팅 방식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PER이 65배 이렇게까지도 계산이 되게 된다. 23년 예상 EPS를 7.75달러를 적용을 하고,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EPS 계산하고 이때 당시 주가가 504.09달러였었어요. 근데 지금 이게 600달러대까지 가까이 올라가져 있는 상태이죠. 그럼 PER 계산이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PER이 미친 듯이 올라가게 되면서 워렌 버핏 선생님 눈으로 본 적정 PER이 대략 18배 정도라고 하는데, 이거 대비 너무 많이 벌어지게 되죠. 즉 고평가 논란이 생기기가 좋아지게 됩니다. 테슬라 주가 떨어진 것도 PER 엄청나게 올라가다가 결국 떨어지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장주들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은 바로 고평가 논란에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게 건드려지지 않으면은 PER이 계속 올라가도 주가가 계속 상승할 수 있어요. 테슬라도 그런 식으로 상승했고, 우리나라 2차 전지 랠리도 그런 식으로 상승했으니까. 하지만 너무 짧은 시간 속에 너무 빠르게 상승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논란이 생기기가 더 쉬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르면 오를수록 위험해진다라는 거예요. 물론 일반적인 주식 투자분들은 오르면 오를수록 더 사고 싶어가지고 막 흥분을 하겠지만,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생각하게 되면은 주가가 오를 때마다 고평가 논란의 위험도 같이 상승을 하게 된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 평가가 이걸로 잡히게 되게 되면은 언제든지 주가가 뒤로 자빠질 수 있는 명분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성장주에 해당되는 애들은 실적에 대한 기대가 무너질 때, 혹은 예상되는 실적이 있는데 그 예상되는 실적을 달성했다라고 하면서 재료를 터트려요. 그리고 나서 죽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왜?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해서 기대를 갖고 주가를 상승시켰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 넥스트가 없는 거지. 아, 좋은 기업이다. 근데 그 다음번에 이제 뭐 할 거냐 했었을 때, 우리 추가적으로 이제 할 거 없는데요. 하게 되면은, 야, 이제 이 주식 더 볼 거 없다라고 하면서 그 버블이 떨어지기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실적이 나오고 난 다음에, 혹은 기술 수출 같은 그런 호재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주가가 정점을 찍고 떨어지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이게 성장주가 갖고 있는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닝 시즌이 이 성장주들에게는 한편으로 주가를 반전시킬 수 있는 또 치명적인 약점이 된다는 사실을 이미 이 영상에서도 설명해 드렸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기술주 중심으로 수급이 쏠려서 올라가고 있는 이 현재 상황이 한편으로는 고평가 논란을 계속 키우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사례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3년도 당시에 가장 탑픽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섹터가 2차 전지 종목군이었었죠. 그리고 그 여진이 사실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도 2차 전지주 바닥 아니냐 맞냐 막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차트만 봤었을 때는 계속 흘러내리고 있지만, 그래서 이럴 때 사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상승세가 굉장히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때만 잘 만나면은 이거 또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가 지금 저변에 깔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점 대비 주가가 반토막이 났으니 이럴 때 사서 또 올라가면은 2배 수익 먹는 거 아니냐. 이런 게 통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만약에 이 상승세가 머나먼 옛날에 있었다, 5년 전에 있었다 하면은 좀 CR이 안 먹힐 내용이겠지만, 이게 가까운 과거에 있다 보니까 이 메모리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여기서 또 시작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법하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보는 객관적인 시선으로 보았을 때에는 힘듭니다. 이 종목이 갖고 있는 상승 모멘텀을 이미 이 짧은 상승 파동에서
제 생각엔 다 썼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전서부터 이게 고점을 경신하면서 올라갈 때마다 경고성 메시지를 많이 해드렸었죠. 그리고 지금 상황으로 돌아와서 보시게 되게 되면은 이제는 기사가 과거와는 굉장히 달라졌어요. 원래는 2차 전지 안 사면 바보 천치 취급을 받았던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현 시점에서는 2차 전지 대거 투자한 개미들이 뭐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라든지 코스닥의 대장주 에코프로 BM 주가가 뭐 반토막이 났다 이런 거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백그라운드로 지금 실적 얘기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이 적자 전환될 전망이다 라고 하면서 2차 전지주 어쩌나 이런 헤드라인이 잡히고 있죠. 그래서 요 펀더멘털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었던 그 무한한 성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던 그 부분이 무너지게 되니까 이게 연출되는 겁니다. 만약에 실적으로서 이 주가 상승을 증명해 줄 수 있었다 하게 되면은 이렇게까지 무너지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기차 시장에 대한 성장, 내연기관 자동차가 이제 싹 없어지고 이제 다 전기차가 돌아다니게 될 거다. 물론 그런 미래가 열릴 수 있겠죠. 시간이 많이 지나게 되면은. 하지만 그 시간으로까지 가는 데 있어서는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생략한 채 이게 바로 내일 아침에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의 판타지를 가지고서는 야, 지금 도로에 다니고 있는 저 차들이 다 전기차로 바뀌게 되면은 야, 2차 전지가 지금 얼마나 더 팔려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서 이 판타지를 그냥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짧은 기간 동안 주가 폭등이 연출이 된 거죠. 근데 한 가지 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매번 이야기해드렸었던 이 불황. 이거를 빼놓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오류가 또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전기차 교체 수요가 일어나게 되려면은 사람들이 지갑 사정이 넉넉해야 됩니다. 내가 타고 있는 내연기관 자동차 이거 전기차로 바꿔야지 라는 생각이 들어야지 교체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교체 수요가 있어야 2차 전지가 많이 생산이 되고 또 보급이 되겠죠. 근데 불황에 의해서 지갑 사정이 악화가 되게 되면은 야, 차를 지금 이 시점에 어떻게 바꾸냐. 집 대출 때문에 이자 내기도 급급한데 그래서 전기차고 나발이고 그건 나중에 사고 일단 내가 쓰고 있는 차나 잘 써야겠다 하면서 교체 수요가 떨어지게 되게 되면은 전기차 시장이 죽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러고 있고 그래서 불황에 의해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크게 떨어지게 됐고 이게 이제 실적 붕괴로 이어지게 되니까 적자 전망이라는 게 나오는 거고 그래서 다시 급락을 하게 된 거죠. 2차 전지의 교체 수요를 이렇게 크게 산정해 놓고 2차 전지를 엄청나게 생산을 해놨는데 이게 안 팔리는 겁니다. 전기차가 생각보다 잘 장사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게 재고에 쌓여서 창고에 썩고 있으니까 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지금 반도체 시장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고 제가 23년도 내내 말씀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2차 전지의 사정이나 반도체의 사정이나 결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반도체 기술주라고 해서 과연 다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었을 때 결코 다르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제가 아무리 한다 한들 그죠? 주가가 떨어지지 않으면은 그 누구도 들은 척도 안 하겠죠. 이때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주가가 그 일을 반영하면서 떨어지는 상황이 되고 난 다음에 관련된 기사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 한 다음에 그때 돼서 야 이거 뭐 어떻게 되느냐 저렇게 되느냐 하시기보다는 냉정하게 본인 스스로 현재 상황을 생각을 해서 AI 산업에 대한 기대가 이렇게 또 크게 있다고 하는데 그에 맞춰서 뭐 반도체 생산을 이만큼 해놨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도 잘 팔릴 수 있을까?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을까? 라는 것을 불황과 함께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수요가 과연 그만큼 있는지. 물론 증권사 리포트나 이런 데서는 그만큼 수요가 있다고 하죠. 하지만 그거는 셀 사이드에서 하는 이야기고 주식을 팔아먹어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인 거고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한번 객관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얘네라고 해서 2차 전지 사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은 2차 전지가 했었던 이 짓을 AI 반도체 기술주에 넘겨주고 니네가 지수 좀 붙잡고 있어라 라고 하는 것처럼 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다가 뭐 적정한 때가 되면 얘네들도 주가가 이런 형태로 바뀔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좀 심해지죠. 2차 전지는 이게 떨어져도 방어해 줄 만한 대상이 있어요. 얘네처럼. 얘네는 시총 상위권이니까 얘네가 안 빠지면은 그래도 지수가 떨어지는 거를 제한적으로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얘네들이 작정하고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시총 최상위주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M7이 떨어지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총 최상위군이 떨어지게 되었을 때 만약에 얘네가 거꾸로 반등을 한다고 쳐요. 그래도 지수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시총 규모의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미래가 만약에 2차 전지와 같은 현재 사정이 이 반도체 기술주에서 일어나게 된다면 그에 따른 충격이 마치 닷컴 버블 때처럼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점을 한번 예의주시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정리를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미래 성장의 판타지를 가지고 끌어올린 주가를 실적으로서 증명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이 밸류에이션 부담에 따라서 버블 붕괴가 발생하기가 쉽다. 과거 2000년대에도 그러했다라는 거 체크해드렸고 특정 섹터에 수급을 집중시켜서 올려놓은 주가 지수는 해당 섹터의 주가 하락 시 충격을 피하기가 힘들다. 한 바구니에다가만 올인을 시켜놓고 포트를 구성했는데 그 한 바구니가 깨져버리면은 그쵸, 전체 충격을 피하기가 힘들죠. 그리고 게다가 이번 AI 붐의 주인공들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시총 최상위주 애플서부터 메타 플랫폼스까지 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주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특히나 SK하이닉스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시총 최상위권 종목군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에 어떻게 보면은 2차 전지 때보다 그 위험은 더 높아졌다고 할 수 있죠. 2차 전지는 시총 규모가 높긴 높지만 최상위권은 아니기 때문에 얘네가 떨어져도 최상위권 반도체가 버티면은 잡아줄 수 있지만 시총 최상위권이 무너지게 되었을 때는 다른 상위권 애들이 반등을 해준다고 해도 진짜 미친 폭등을 해주지 않는 이상은 지수를 커버하기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았을 때 다음 버블 붕괴의 주인공이 이런 쪽에 구성이 되게 되면은 처참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 특정 섹터의 수급을 집중시키는 게 위험을 집중시키는 현상인데 이 특정 섹터가 하필이면은 이 시총 최상위군으로 잡히고 있다는 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닷컴 버블의 재현 가능성을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방송 내용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또 어떤 주제를 갖고 올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내용이 생기게 되면은 그와 관련된 시의성 있는 내용으로 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잘 유지해 놓으시고 다음 주에도 리더스탁 전문가와 함께 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